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트럼프가 3선에 도전을 할까요? 미국 하원 의원이 트럼프 3선을 위한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을 러시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발상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후계자들이 지금 당장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한 공화당 하원 의원은 민주당이 입힌 피해가 너무 커서 트럼프가 대통령 3선에 출마해 피해를 복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앤디 오글스는 미국 대통령이 첫 두 임기가 연속되지 않을 경우 최대 3번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을 지냈고 최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춰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38개 주의 비준이 필요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민주적 규범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통치를 연정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유사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트럼프가 3선을 이룰 가능성이 있을까요? 호기심과 경각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움직임에서 테네시주의 공화당 의원 앤디 오글스는 트럼프가 2028년에 3선을 위해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에 도입된 이 결의안은 대통령 임기 제한을 3개의 비연속 임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하고 이번 주에 두 번째 임기를 위해서 선서한 트럼프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오글스는 이 제안을 대담한 리더십을 유지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재앙적인 행로를 지지는 데 필요한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민주주의 규범의 취약성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비판론자들은 푸틴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통치를 연장한 러시아와 유사점을 찾습니다. 이 제안은 상당한 법적인 정치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951년에 비준된 미국 헌법 제22조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합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부의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전례 없는 4선 대통령 임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오글스의 헌법 개정 결의안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의회의 4분의 3이 비준해야 합니다. 이는 통과 가능성을 낮추는 높은 기준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러한 계획에 동의한다면 버락 오바마 같은 인물이 다시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분석가와 역사가들은 이 제안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 교수 사라 톰슨 박사는 이것은 현실적인 입법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제스처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22차 헌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침식할 수 있는 장기 대통령 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22차 개정안은 1945년 그의 죽음으로 끝난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4선 대통령 임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장기 대통령 임기가 권위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한 우려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역사학자 마이클 카터 박사는 22차 개정안의 제정자들은 임기 제한이 대통령의 왕처럼 되는 것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또한 푸틴이 20년 이상 효과적으로 통치해온 러시아와 불편한 비교를 불러일으킵니다. 2021년 푸틴은 6년 임기를 2번 더 출마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여 통치 기간을 2036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푸틴의 집권당 소속 의원 발렌티나 테레슈코바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며 권력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널리 여겨졌습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 엘레나 페트로바 박사는 유사점이 두드러진다고 말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지도자들이 게임 규칙을 변경하여 통치를 확대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는 엄청난 선례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력한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여 미국 우선 의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는 공화당 리더들의 미래에 강력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담한 리더십의 본보기를 제공하여 미국인들이 국가를 되찾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부패를 청산할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통령 J.D. 벤스는 캐나다와 그린란드 그리고 파나마 운하 합병이라는 트럼프의 의지를 충실히 이행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이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주 토요일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캐나다는 미국의 보조금과 사업협력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캐나다는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보조금 없이는 캐나다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주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무역에서 우리를 매우 불공평하게 대우한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무역 적자로 인해 이웃 국가에게 매년 2,500억 달러를 잃고 있는 반면에 캐나다는 사업의 90%를 미국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에 편입되는 것이 이로울 것입니다. 트럼프는 만약 캐나다가 미국의 주라면 캐나다 국민은 훨씬 더 낮은 세금을 낼 것이다. 그들의 세금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들은 훨씬 더 나은 대우, 훨씬 더 나은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국민은 또한 군사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고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가 170만 중국인이 거주하는 인구 4천만의 캐나다를 미국의 주로 편입시키지 않으면 캐나다가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는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트럼프의 후계자는 그의 그린란드 의지에도 충실히 승계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인수에 관심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중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얻으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 사람들은 미국에 편입되는 데 매우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집중하는 이유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그가 약속한 에너지 우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극 지역으로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미국이 북부 국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한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이 그린란드 주변 해역을 더 자주 드나들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북극을 통과하는 두 가지 잠재적인 운송 경로, 즉 북미 북부 해안선을 접하는 북서 통로와 북극해 중앙을 통과하는 극지방 항로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얼음 덮개가 줄어들어 이러한 경로는 군사 및 상업을 포함하여 이를 통과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린란드는 냉전 당시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 되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은 그중에 약 3분의 2가 실제로 북극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알래스카를 통해서 통제하는 북극 영토의 15%와 매우 보완적인 북극 지역에 접근하기 위한 훌륭한 출발 지점 또는 집중 지역입니다. 북극의 약 절반 53%가 러시아의 일부이기 때문에 알래스카와 마찬가지로 그린란드를 완전히 활용하는 것은 미국이 북극 지역에서 존재감을 확보하고 통제하기 위해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 사람의 57%가 미국의 주가 되기를 원하며 그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사람은 37.4%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관계가 수립되던 그린란드는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고 천연자원을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국가안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파트너는 이 지역의 강대국이자 북미 다른 나라인 미국일 것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후계자들은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 4가지 과제를 반드시 신속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은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해야 합니다. 중국은 몇 달 만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데 미국의 기업은 허가를 받기 위해 몇 년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규제 부담은 중요한 구성 요소의 생산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은 중국의 약탈적인 관행에 맞서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원재재 비용부터 에너지 요금, 운송 보조금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비용은 미국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급여를 줄입니다.
중국 기업은 원자재와 에너지를 미국 기업이 지불하는 가격이 극히 일부의 돈으로 확보합니다. 미국 기업은 30년 동안 미국의 탈산업화를 강제해온 정부 보조금을 받은 중국의 적과 경쟁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은 에너지에서 원자재까지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중국 공산당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보다 평평해진 운동장을 만들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나간 1천억 달러의 제조업이 하룻밤 사이에 미국으로 돌아와 1940년대 이후에 미국이 목격한 일자리 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국방부의 정부 보조금이나 수입을 받는 제조업체는 공급망을 100% 미국 안에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업체들은 너무 많은 세금과 너무 나쁜 공급망 인센티브로 인해 겨우 20%더 저렴한 제품을 위해서 중국과 다른 경쟁국가에 아웃소싱합니다. 관세가 도움이 약간 되겠지만 미국 납세자에게 돈을 받고 싶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국 제조업에 대한 크고 과감한 투자를 해서 중국 공산당에게 유럽이나 태평양 전구에서 어떠한 공세적 움직임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트럼프와 그의 후계자들은 미국의 재산업화를 위해서 위 네 가지를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트럼프 3선을 위한 개헌은 불확실성을 높이지만 트럼프의 유능한 후계자 선출을 위한 투명한 선거를 위한 개혁은 불확실성을 낮춥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